안녕하십니까. 약사 유영준의 제멋대로 생약을 강의하는 약사 유영준입니다. 오늘은 제 8장 신경계통을 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면 제 강의 중에서 이번 강의가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다소 학문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생약을 공부한 약사님들 또 생약을 공부한 여러분들이 계시면 기존의 이론과 너무 많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사고와 효율적인 사고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 8장 신경계통 1 전기와 화학 사이 생명이 대화하는 법. 해석은 되게 멋있게 잘했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경계의 기본 개념입니다. 신경은 신경계의 기본 구조이자 기능 단위로 몸 안팎의 변화를 감지하며 뇌와 척수로 전달하고 박혀있는 몸의 안팎의 변화를 뇌로 전달하고 다시 그것들의 반응을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심성 뉴런은 아까처럼 몸 안팎의 변화를 감지해서 뇌와 척수로 전달하는 것이고요. 원심성 뉴런은 그것을 다시 반응을 내보내는 거고, 중추신경계는 그 들어온 변화를 감지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반응을 결정하는 거는 중추신경계가 하죠. 그래서 구심성 신경은 밖의 변화를 안에다 전달하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는 그것을 정보를 통합 처리하고 적절한 반응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것을 다시 뭐 운동이나 분비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밖으로 전달하는 것이 원심성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런의 재생을 제가 시냅스의 재생을 여러분들하고 전에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가, 그러니까 신경세포에 무엇은 되고 안 되는지 신경원체입니다. 신경세포에 그 핵이 들어있는 부분을 신경원체라고 해요. 이거는 재생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경원체가 손상이 되면 뉴런은 죽습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은 거는. 그래서 한 번 손상된 뉴런은 재생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신경원체가. 그래서 신경원체가 손상돼서 죽은 뉴런은 재생할 수 없습니다. 중추신경계 뉴런 송신은 뉴런의 손상은 회복이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신경원체 손상인 거예요. 신경 신호의 전달에서 경로가 어떻게 돼요? 하나의 신경세포가 죽어도 그 전체의 경로가 차단됩니다. 근데 이제 축삭이거든요. 축삭은 재생이 가능해요. 말초신경계 축삭은 재생이 가능합니다. 또 신경원체가 살아있다면 말초신경계뿐 아니라 중추신경계 축삭도 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슈반세포가 재생의 경로를 제공하고요. 또 하루에 3 내지 4mm 정도의 속도가 재생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3 내지 4는 실험실상에서 가장 100%의 신경이 재생된 가능의 환경을 만들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는 하루에 3, 4mm를 재생시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만큼 손상되었어도 그것이 어떻게 저는 최소한 3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결론은 신경원체의 손상은 뉴런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축삭의 손상은 그러니까 신경원체의 손상은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축삭의 손상은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질환의 회복은 축삭의 손상이나 아니면 시냅스의 손상을 회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축삭의 재생 과정을 보면 축삭이 이렇게 길게 구덩이가 신경세포에서 전달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 축삭이죠. 그러면 이 축삭의 중간에 손상이 되면 그러면 신경원체 쪽이 아닌 신경원체 반대쪽에 그 부분이 어떻게 퇴화가 돼요. 그러면서 그 손상된 세포 찌꺼기들이 제거가 되고 재생 경로가 수반세포가 다시 어떻게 돼요? 경로를 형성하면 신경의 어떤 축삭이 다시 재생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싹이 형성되고 소관을 따라 형성하고 그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축삭을 형성하죠. 자, 하루에 재생소 3 내지 4mm라 했는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인체와 질병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신경세포고, 이게 이제 무의 근섬이라고 하거든요. 가로무늬 근섬이겠죠. 그렇죠? 이건데, 자, 축삭의 중간이 상해를 입었어요. 손상이 됐죠? 이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 밑에 부분, 신경 원체가 아닌 밑에 부분이 이렇게 퇴화가 되죠. 퇴화가 되고, 다시 어떻게 돼요? 신경초세포, 주반세포들이 이렇게 경로를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 손상된 부분 싹이 돋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서 축삭이, 가로무늬 근섬유에 다시 형성을 해서 지금 축삭이 재생되는 과정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가지돌기하고 축삭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냅스를 중심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말초신경계의 수용체하고 그다음에 축삭의 경우에 시냅스를 중심으로 보면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부위에 있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물리적으로 붙어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약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돼? 이거를 시냅스의 틈새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돼요? 전기화학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돼요? 신호를 전달하면 이쪽 가지돌기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신경이 어떻게 돼요? 다시 신경 원체로 가서 그 다음에 축삭으로 다시 또 신경이 전달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가지돌기 세포에서 신경세포를 축삭에서 전달된 신경을 다시 또 시냅스에서 다시 수집을 하죠. 또 축삭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다시 신경 원체를 갖다가 시냅스 말단까지 이동을 하죠. 어디까지? 이거는 시냅스 말단까지는 가지돌기죠. 가지돌기에서 통해서 시냅스 말단까지 이동하고 다시 시냅스 후로 누려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게 돼요? 이거 축삭을 따라서 가는 거고 여기서 다시 가지돌기로 가는 거죠. 신경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신경도가 활동 전이가 신경의 말단, 그러니까 시냅스인 거죠. 시냅스에서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을 반응해서 어떻게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을 시냅스 틈새로 분비하면 다시 수용체가 이때는 가지돌기죠. 수용체에 결합한 다음 뉴런을 자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냅스가 어떻게 돼요? 신경 축삭을 통해서 신경의 전달 신호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냅스에서 어떻게 돼요? 시냅스 그 틈새를 통과하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반대편의 시냅스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수용체가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신경 신호가 다음 신경으로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그거는 워낙 잘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냅스의 재생이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저는 시냅스가 재생된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말했던 신경계 환자들이 신경계에서 시냅스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환자들이 어떻게 돼요? 신경의 회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시냅스의 재생은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왜 시냅스의 손상이 일어나기 쉬운가 하는 질문과 두 번째는 축삭 가열구 시냅스의 재생이 가능한가? 또 현대의학은 왜 도전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의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냅스의 손상이 왜 일어나기 쉬운가 하죠. 여러분들 신경세포는요, 원래 어떻게, 지난번 시간에 아마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태내에서부터 신경이 만들어지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인간의 경우는 6살 정도, 만 6살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돼? 이 신경세포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지 않아요. 사고를 인해서 병을 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죽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의 수명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100살 산다 그러면 100살. 우리가 200살 산다면 200살을 신경세포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 자체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신경세포는 아주 매우 튼튼하게 또 매우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잘 만들어진 세포예요. 일반 세포는 수명이 평균 2, 3년이니까 소모성 세포지만 신경세포는 어떻게 돼? 핵심 세포란 말이죠. 핵심 세포. 그래서 몸이 생길 때마다 몸이 생길 때부터 생성이 돼서 생명이 닿을까지 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포는 아주 튼튼하게 돼서 웬만하면 손상도 되지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신경세포에서도 약점이 있는 부위가 있어요. 어느 부위냐? 시냅스 부위예요. 자, 축삭을 하는 데는 어떻게 돼요? 신경의 신호가 오면 그거를 신경전을 분비하는 거예요. 아주 정밀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가지돌기 역시 어떻게 돼요? 신경 전달 물질 받아서 아주 예민하게 정확하게 반응해야 돼요. 예민하고 그다음에 이런 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예민하면 어떻게 돼요? 예민하려면 튼튼할 수가 없어요. 튼튼하면 어떻게 반응이 둔해지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시냅스, 축삭과 가지돌과 만나는 이 시냅스는 어떻게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받아들이는 이 예민한 활동으로 인해서 태생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약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손상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뭐 수술로 해서 손상이 있으면 그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대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손상이 돼요.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게 어떻게 돼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속에 대상포진, 단순포진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돼요? 신경 감염 바이러스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신경에만 그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신경세포와 심폐소생술을 넘나들면서 시냅스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해요. 아주 우리가 흔한 그런 단순포진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저는 신경세포를 시냅스를 손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신경세포를 대부분들은 죽이진 못하지만 시냅스는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지돌기와 시냅스의 재생은 가능. 아까 뭐냐면 축삭의 그 재생은 얘기했으니까 저는 축삭과 가지돌기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축삭과 가지돌기가 서로 만나서 어떻게 돼요? 시냅스를 형성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저는 축삭의 회생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꼈던 이제까지 임상 경험은 정상적이지 않았던 신경 활동이 자연 치유 과정을 통해서 정상화되는 사례를 여러 차례가 아니라 매우 많은 여러 차례를 확인했어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매우 여러 차례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축삭뿐 아니라 가지돌기도 또 시냅스도 함께 재생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경계 질환이 시냅스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병을 한다 그러면 시냅스의 재생은 어떻게 돼요? 신경계 시냅스 손상으로 발병했던 그런 신경계 질환이 다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재생 조건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세포는 수명이 뭐 수일에서 수시간 또는 짧으면 수일에 수시간 아니면 길면 한 10년 정도 되는데 평균 2, 3년 정도 돼서 계속 소모가 되니까 재생이 되게 쉬워요. 그렇지만 신경세포는 어떻게 돼? 한번 만들어지면 완성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재생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만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재생 조건이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그렇습니다. 대학 들어가는 걸 치면 일반 세포의 재생 조건은 인서울대학을 들어가는 정도의 그 점수대라면 신경세포를 재생시키는 그 조건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그런 조건이에요. 굉장히 까다롭죠. 물론 서울대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서울대 들어가기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되게 어렵죠. 자, 이 재생 조건을 했을 때 신경세포의 시냅스의 재생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저는 어떻게 돼요? 이 까다로운 조건을 다 맞췄을 때 저는 3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시냅스만 회복되는데도요. 또 재생적 조건도 매우 까다로워요. 그리고 아주 그 까다로움을 맞추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최상의 몸 상태가 유지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게 유지가 되면 또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최상의 컨디션 상태가 유지하면 컨디션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컨디션이 되게 좋아져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다 낫다고 해서 다시 또 원래 복귀대로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냅스가 아직 다 회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금방 져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건 금방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이 유지하다 보면 어떻게 돼? 사람이 방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어떤 관리가? 몸 관리가. 가장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관리가. 이때 체질요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신 뭐냐면 즉각적인 증상 완화는 이건 다른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잠이 안 오는데 수면제를 먹는다. 그럼 즉각적인 증상 완화가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다른 조건이잖아요. 증상만을 위한. 뭐 공황장애일 때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른 조건이에요. 시냅스의 손상이 생겼던 것이 공황장애인데 그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들을 살짝 조절해서 아직 손상되지 않는 부분의 기능들을 설정해서 증상을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건 다른 접근 방식이다 그거죠. 자, 이 두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시냅스의 손상이 신경계 질환의 발생의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신경계 질환은 뭐가 있느냐 그죠? 뭐 뇌성마비, 발달장애,
공황장애, 조울증, 자폐, 묘송증후군은 그 6번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유전병이거든요. 타운증은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죠? 유전병인 거. 그 다음에 근육병, 뭐 루게릭, 그 다음에 근위영양증, 그 다음에 또 샤리코마리투스병 이런 등등 병. 근데 심장 질환도 어떻게 돼요? 심부전증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기 질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팡막에 구멍이 뚫린 거, 중격에 구멍 뚫린 거 이런 것들은 저는 뭐냐면 신경기 질환으로 봅니다. 왜 심장에 구멍 뚫린 게 그게 무슨 신경기 질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심장이란 장기는 웬만하면 병이 안 걸리는 장기거든요. 왜? 가장 신선한 산소가 공급이 되고 가장 신선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또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제일 잘 되는 부분이에요. 인체에서. 그 부분이 웬만해서는 병에 걸릴 수가 없어요. 아주 극도의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으면. 그래서 극도의 면역력이 저하돼야 심장에 그런 심한 병이 생기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체 기능 중에 가장 복잡하고 그다음에 가장 아주 힘들고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그런 기능이 저는 면역력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심장 중추가 있어요. 심장을 박동을 뛰게 하는 심장 중추도 있고요. 호흡 중추도 있고요. 그다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간단한 일을 하는 것도 뇌 중추가 있는데 그런 복잡한 일을 하는 게 뇌 중추가 없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추론이기도 하지만 제 신념이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합리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인체 활동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뇌에 면역 중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면역 중추에 이상이 있을 때 심장병이에요. 암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치매는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병들이 시냅스의 손상으로 생길 수 있다고 하죠. 그럼 뇌성마비는 어떻게 돼요? 원인이 아까 말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일 수 있는 거예요. 발달장애원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일 수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의 원인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일 수 있는 거예요. 조울증, 자폐, 묘송증후군, 다운증후군, 근육병, 심장질환, 암, 치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를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냅스를 회복시키면 이런 질환들이 회복된다 그거죠. 자, 두 번째 답변의 의미입니다. 이들 질환이 과연 자율치유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원인이 시냅스의 손상인데 그것도 신경에 감염 바이러스에 의한 시냅스의 손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인이 결론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자, 간단하죠. 감염 바이러스를 없애는 거죠. 왜? 원인이니까. 감염 바이러스를 없애고 어떻게 돼요? 가지돌기와 그 다음에 시냅스가 재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재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뇌성마비 발달증 이런 거 다 불치병이잖아요. 불치병. 난치가 아니라 불치병이고 그잖아요. 그런 불치병들, 장애 질환들로 불리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병들이 어떻게 돼요? 자연치유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이 많은 질환들이 증상별로 다른 치유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시냅스의 손상을 회복시키면 이 질환들이 똑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은 결국 시냅스의 손상인데 시냅스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집에 전선을 우리가 신경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천장에 쥐새끼가 하나 올라가서 전선을 갉아먹어 전선을 끊었어요. 이 쥐는 쥐 전선을 끄는 것밖에 없는데 그 전선에 연결된 게 만약에 그 조명이면 조명이 꺼질 것이고 컴퓨터면 컴퓨터가 꺼질 것이고 TV면 TV가 꺼질 것이고 아니면 난방기면 난방이 꺼질 것이고 하여튼 모든 작동이 안 되겠죠. 자, 그 작동이 안 되는 건 다양하지만 원인은 뭐예요? 쥐새끼가 천장에서 어떻게 돼요? 전선을 끄는 거예요. 자, 이 쥐가 바이러스고 전선이 시냅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런 많은 신경계 질환들이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단 조건이 까다로운 건 매우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